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먼저 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관련 수사를 자신들이 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도 각각 요구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큰 줄기는 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자리에서 사건 이첩 관련 논의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같은 공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것 가운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소환, 조사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확실한 건요,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포함해 수사 전반에 대한 게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에 검사가 함께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기류가 좀 읽힙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잘 협의는 하겠지만 검사 입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직접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검찰에 구속된 상태라서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요구했고 공조본도 요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검찰 얘기부터 해드리면요. 검찰은 오는 21일 토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 통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진 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되는 만큼 검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공수처 단계에서 조사 불응 형태로 누적될지는 앞으로 공수처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이 정리가 됐으니까요. 자, 변호인단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내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제대로 꾸려진 건 아니지만 사심전지기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기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어지러울 정도로 경쟁적이라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 아니지만 석 변호사가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이 공수처 사건 이첩 그리고 소환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특전사 특임단장을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김 단장은 앞서 부대원들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 단장이 계엄령 선포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만큼 검찰은 병력이 투입된 경위 그리고 이후 지휘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오늘 다시 체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요구 날짜가 오늘이었고요. 이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조본은 다음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의 사건들을 공수처로 넘긴 가운데 경찰의 반응도 주목이 되는데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앞서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경찰은 이미 공수처와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체제로 함께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다시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됐는데요. 이후 경찰은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서 문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 오늘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사령관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문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모여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노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 관련 경찰을 파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했고 오늘 다시 체포했었죠.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에 있는 햄버거집에서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모여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심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추가 명령했습니다. 헌재가 기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회의, 또 계엄 해제를 위해 이튿날 새벽 열린 회의로 보이는데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회의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재 준비 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의결서는 아직도 송달이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그제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실로 인편과 1일 특별소송 우편,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이렇게 3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오늘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이 이렇게 미뤄지면서 기한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렇게 2군데의 우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발송된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저로 발송한 문서도 경호처에서 수취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권 대행은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변화시킬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 대표는 민생 추경과 국정협의체 구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권성동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상견례를 가졌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면담까지 포함해 45분가량 회동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는데요. 먼저 권 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입법부가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여타 탄핵 소추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대통령 중심제 개헌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에 이재명 대표도 현재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민생 추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권 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를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엄중한 상황에서 양당 모두 정치적 공세는 자제하자는 공감대와 함께 추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다다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당의 수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이 하나 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며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부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여당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데까진 공감대를 모았을 뿐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진 못했습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전 대표 사퇴까지 내용을 거듭하는 당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계엄 국면에서 당내 여론을 주도해온 오선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입니다.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의총 때 권 대행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었던 데다 야당 공세와 탄핵 국면에 대응하기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라 당의 쇄신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옥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 특위에서 의결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위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애초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구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인데요.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 대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는데요.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의 국회목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적법 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된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을 놓고서 지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탄핵 정국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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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입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뿐만 좀 서로의 그런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은 이 혼란 전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올와 낮이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최재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이제 가서 이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됩니다.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회 일당, 이당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겪지 않도록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당대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매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헌 이야기도 나왔고요. 한 45분 정도 회동이 이어졌는데 지금 헌재 구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어땠다고 합니까? 그 부분 예. 이야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그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는 박찬대 아무래도, 원내대표하고 만났을 때요. 예. 국회 전략과 관련된 그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니까 예. 뭐 당연히 좀 충돌을 했죠. 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예.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곧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이미지보다는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니까 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아,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래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예.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아서 밑에서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흔히 뭐 굿캅, 배드캅 이런 표현 쓰지만 뒤치다거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하고 그러니까 나쁜 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다 예.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우아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당과 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 일당, 이당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군요. 예. 은근히 이제 국회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력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예. 영향력이 더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예.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 국정협의체 문제는 네. 우리 법 체계상 국무총리 훈령으로 예. 당정협의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당정협의. 당정협의 예. 규정 자체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예.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사전 협의를 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1당이다. 그러니까 국정협의도 하고 국정안전협의체 필요하다면 다 양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안전협의체를 진행만 하면 예. 뭐 여러 가지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양보할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또 밀고 나가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측면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얼굴을 했지만 네. 내부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예, 정치의 겉과 속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야가 예. 머리를 맞대면 되는데 여당의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 건수가 14건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정부 측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안을 마구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사실 힘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오늘 이제 당 대표 이제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 여야가 만난 셈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역할, 당대표 역할을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국합, 배드캅 역할을 동시에 하면 되는 그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같은 대학 예. 그리고 고시 준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오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부드러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면에서는 예. 여야가 같은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정말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양 당의 의지가 있다면 예. 국민의힘도 지금 여당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생을 챙길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연히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네네. 뭐 내부에서 뭐 반도체 특별법이나 그런 전력망 확충법 이런 정책적인 걸 같이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예. 게 비공개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요. 네. 또 탄핵 소추안에 대한 그런 취소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분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한테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예.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거든요. 국회 예. 내에서 당연히 여야가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서로 손을 맞잡자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예. 제안이고 필요하면
포기도 많이 하겠다, 양보도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은 너무 그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뭔가 국정을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뭘 더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아마 권성동 지금 대표께서도 의총을 통해서 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논의해보겠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선회했다라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뭔가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이제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최대 관건이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 임명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법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법리적으로요. 예. 이게 이제 8년 전의 이야기하고 지금 좀 달라졌죠. 예. 양쪽 다가.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죠. 그때 당시에 당 대표이던 추미애 대표, 원내대표이던 우상호 의원. 씨였다면서요? 대통령 몫뿐만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까지도 그런 동일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그동안에 논란을 벌인 분들의 공통된 입장은 대통령이 권위냐 사고냐 뭐 이런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권위는 대통령이 아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든지 할 때는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은 무방한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고인 경우 지금처럼 대통령직에 있는데 그 대통령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과거에 보면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경우를 이제 사고로 처리를 했었죠. 그때는 일시적으로 국정의 운영권을 국무총리가 잠시라도 대행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우에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핵가방을 이전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을 해놓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임명권이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논란을 벌이느냐 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때 국민의힘은 임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또 그랬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하는 것이 좋고 저는 원내 전략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즉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하는 것은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제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또 그 문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조만간에 뭐 정리가 될 사안이고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원내 전략상으로도 저런 주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뭐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임명을 권한대행도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후보자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또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대법원장이 그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추후에 대통령이 이제 이 탄핵이 인용되면서 다음에 임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임명을 사고의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처리할 수 있지만 논란을 벌여서 그냥 될 문제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곧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요 6명으로 탄핵 심판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 더 구성이 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회방하면서 이 탄핵 가결을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 기각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철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탄핵 수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의 위기 상태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당 아니냐. 여당으로서 그리고 정말 보수의 건전한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권성동 의원과 2024년에 권성동 의원의 말이 180도 바뀐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언론에서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추천했던 조현창이라는 헌재 위원조차도 지금은 헌재 위원 임명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그 헌법학자, 법률학자들이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요. 그리고 내란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요. 이런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또 입장이죠. 그래서 강경하게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거는 대통령의 뭔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을 때의 그 법안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갈등을 조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을 더 건전하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의 거부권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한테 민생에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안정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소통이 잘 된다면 거기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요원하기 때문에 21일 국무회의 때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번 그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근데 저렇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점에서?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대통령 권한이라면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청소대행 뭐 용역업체처럼 이야기하면서 무슨 주인의 물건을 건드리면 도둑이라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아침에 한 식으로 발언이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현 상황을 우습게 보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저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그러면 좋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논리로요. 7년 전, 8년 전 그때 당시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요. 그 민주당의 지금 추미애 당시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절대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이 논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또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정 자체를 저렇게 무원칙하게 협박을 하고 그것으로 힘자랑을 하니 앞으로 또
국민들이 이 부분도 눈여겨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네, 2017년에 당시에 박한절 헌재소장의 그 후임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목 대통령 출정했기 모셨다고 때문에 얘기했죠? 예. 본인은 대통령목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예. 대법관목이나 그런 것까지 반대한 건 아니다. 네,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탄핵 가결 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비대위를 이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잠시 뒤 의총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가 탄핵 전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르고 파는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탄핵의 강이 됐든 계엄의 바다가 됐든 뭐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뭐 저거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건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의 갈 길을 새로 찾아야죠.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지 보수가 왜 헌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두 번이 송장 보내는 것도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법을 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의총에서 임명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임명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지금 당내 좀 상황을 좀 들어보셨어요? 예. 아마 의원총회장에서 곧바로 그 누구를 선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특정인을 그 자리에 선출하기보다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든지 이러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런 분을 선출하자라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정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에 그렇죠. 추천을 하고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사실상 지명권을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의 그 본류로서 우리가 이번에 선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직전에 선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선출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후에 구속이 되고 사실 대통령의 그 권위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러면 보수 정당 내지 보수 진영은 전체적으로 지금 와해 위기에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다시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럼 유권자들한테 우리 당에서 우리가 다시 집권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저 대통령 뽑아줬더니 두 번이나 탄핵당하고 그 전에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되고 그럼 무슨 근거로 또 집권을 하려고 하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열을 정비하기도 어렵고 내부를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에 내부 추스르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승민 의원이야 방관자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그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탄핵을 반대한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이 골로 간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던데 뭐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탄핵을 주도해서 골로 가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당을 향해서 공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비판과 비난을 몰라서 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내부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허울은 좋아서 비대위원장이지 비상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당도 지금 내부 분란도 있고 이것을
추스리는 과정에 그나마 예.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단기간이라도 누가 될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물론 뭐 유승민 의원도 동의하고 예. 당내에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왜 모시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에 지금 구심점이라도 찾기 위해서 당 중진 현역 의원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5선의 권영세 의원 또 한마평에 오르고 있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장도 오르고 있고 하는데 이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점에 예.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예, 예.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당에 지금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게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권력 장악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비난하겠죠. 예. 저도 그런 점은 충분히 예견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만 한가하면 모든 그 방향의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워낙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럼 친윤계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의원들이나 또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그 점까지 고려해서 네.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예. 누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당으로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뭔가 변화 개혁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친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당의 안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정말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서의 보수 쇄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땐 그럼 내란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을 여전히 방탄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된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의 후보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한 표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염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뭐 배신이다 이런 프레임을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에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보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뭐 상대 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카운터파트가 좋은 정치를 해야 우리 당도 건전하고 좋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쟁적인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20명 정도와 90명 정도가 이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90명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그 당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합리적인 인사가 리더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정과 통합이냐 개혁과 쇄신이냐를 놓고서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속보가 혹시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닮을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가짜의 그런 정치적 시계에 대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유승민 의원은 중립지대에서의 양쪽을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도 양쪽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 나 감당하겠소 하면서 또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신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책임감과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게 어떠한 적절한 행보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속보에는 침대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면 그 받지 않고 또 공수처에서 소환장이 오면
뭐 저 지금 예. 수령을 거절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공수처로 이관했잖아요.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예.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분석을 하지 않는데 네. 지금 내란죄로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헌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한해서 소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소환장 보내고 뭐 온갖 언론 플레이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했거든요. 예. 문제는 공수처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 수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끼리 정해서 예.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 내란죄의 수사기관은 경찰이라고 네.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서로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예. 여기서 소환장 보내고 저기서 소환장 보내고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조금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수사나 탄핵 심판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항소심에 가 있는데 예.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아예 재판을 받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악질 채권자, 우리 아니면 TV 보면 세금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문 잠가놓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문 따고 들어가면 집에 황금도 숨겨놓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 가 있는데 예.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이제 재판 기일이 정해지거든요. 진행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항소심도 3개월 내에 선고하겠다고 하는 이 대법원의 상당한 이제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등기 우편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준다든가 또는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사 불명, 배문 무죄 이래가지고 지금 오니까 법원에서는 하다못해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민주당이 회의할 때 집달관이 쫓아가가지고 집행관이 쫓아가서 직접 줘야 돼요. 예. 이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할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뭐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예, 반박을 해야 말씀하시죠.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한 예. 부분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예.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예, 예.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예. 실제로 소환장도 소환장이지만 소환장에서도 지금 공조수사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국방부,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같이 합동본부로 하는 소환장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긴급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응해서 정말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탄핵 신비에 대한 답변 요구서도 지금 수령하고 있지 않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27일로 지금 기일이 잡혀 있고 24일까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탄핵에 대한 이 변론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부분과는 스케일이 예.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해서요. 명태균 씨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명 씨를 접촉하게 된 계기, 또 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접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이제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캄보디아 갔을 때 네네.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이 왔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뭐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그리고 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재 상황과 엮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이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른바 황금폰 주요 정치인들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통화 또 녹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폰이에요. 이 황금폰 3개 그리고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초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박주민 의원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너무 박주민 궁금해요. 예. 예.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명태균 씨의 느낌이 왔다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박주민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고 예, 하니까. 의원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11월 15일 날 구속됐는데 한 달 만에 내가 구속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돼버렸죠. 그런 면에서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원래는 박주민 의원 12월 12일 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17일 날 간 건데 12월 12일이 12.12 그 사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국민 담화를 하던 대국민 담화를 한 날이에요.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더 자아내던 그런 담화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황금폰 처음부터 이슈가 될 때 내가 만약에 이 폰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나의 변호사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게 제공하겠다. 맞아요. 절대 언론 아니면 민주당에도 제출할 줄 수 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황금폰에 대한 것이 포렌식되고 복구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가 매우 관심사이긴 한데 알려진 바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공천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도 육성으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상당한 이번 정권에 대한 그 불신을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박주민 의원이랑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정권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없으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한데 그동안 강혜경 씨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또 명태균 씨와는 사이가 또 다른 증언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 개입과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 씨는 그 최근에 이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겠다. 특검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잖아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했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명태균 씨가 왜 박주민 의원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 명태균 씨 저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자신이 구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게 거의 유일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협박의 근거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그리고 저분은 공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 그 정치 지망생들이나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분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악질적인 정치 브로커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협박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 표현으로 황금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내 변호인은 딴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교도소 가버렸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자신은 굉장히 무슨 엄청난 증거나 되는 양 이야기하는 내용이 변호사의 이야기로도 흘러나온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그 뭐 지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주장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위법성이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 명태균 씨가 공천에 관여해서 돈 받아 먹은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이 더 강화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게 그 전 단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수사권도 마구 그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있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협박을 하면 내가 구속도 안 되고 죄도 사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해지는 말은 나 교도소 보내지 말고 우리 가족들 평생 먹고 살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모두 다가 수포로 끝나고 탄핵까지 되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자기가 총살당했을 거라는 정말 그 상상해봤자 혼자만의 세계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은 앞으로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내용 자체가 명태균 씨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고 또 이것을 공개했을 때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 대부분은 자기 구명 운동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야당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놓는 그런 정도의 내용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분이 별로 성공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일단 황금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건진 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영장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네요. 오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모 씨네요. 전모 씨, 건진법사라고 불리지만 이름은 전모 씨입니다. 전모 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 근데 2018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예요. 그렇군요.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저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왜 저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아마 윤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단순 정치 브로커 내지 사기꾼 행각을 벌일 때 같은데 명태균이나 건진법사나 다 똑같은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부터 주변의 인사들 관리를 잘 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사실 임용을 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2년 반이 참 대한민국이 많이 후퇴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빠르게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미 간 소통의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소통의 동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만 따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제사회 신뢰 하락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설명회를 연 겁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 하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외교 기조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로 한미 간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구축한 소통의 정치적 동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협상 가능성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외교 기조 유지를 역설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됐던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긴급 거시경제 금융 간담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모두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대외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금융시장이 기대만큼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죠.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 2차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과열 경쟁과 중복 수사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백종규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예. 검찰이 그동안 계속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 사태를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사건 이첩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던 검찰과 공수처가 합의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회동 기점으로 수사 일원화가 합의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일단 여러 기관이 수사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중복 수사 논란이 컸는데 두 기관이 해결한 거예요. 일단 대검은 피해자 윤석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첩 요청을 철회를 했어요. 검찰이 이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만 해소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21일 날 출석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요청은 무산될 것 같습니다. 21일 출석 요구는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수사 주체가 공수처인 만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공수처에서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의 사건만 이첩하고 나머지는 이첩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경찰 공수처 공조본과 검찰 특수본이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이 중복되어 어디에 출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유도 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들어있었어요? 사실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항변하는 사유 중에 수사가 중첩되고 있다. 즉 이중 수사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는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넘기지 않아 왔습니다. 이 점을 그랬죠. 윤 대통령 측이 사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의무적인 규정이다. 물론 이를 강제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의무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서 이후에 진행된 수사는 그를 통해 확보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상실되고 공소 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공소 부적법 주장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처해지니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출석 불응의 사유를 만들어주지 않고 향후에 위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했다고 보고 오늘 극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은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와 이제 와서 이첩하기는 상당히 어색하고 이첩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만 이첩했다고 보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 다 지금 검찰이 일단 수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놓고 구속한 이후에도 관련된 조사는 이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아, 그래요? 구속 이후에는 구속 이전에 하지 않던 진술을 하기 마련이라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이첩받기는 했는데 하지만 최종 기소권은 또 검찰한테 있잖아요.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공수처법 자체에 대통령 기소권은 없는 거예요? 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등에 대한 일부 기소권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는 이제 검찰에서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을 고려하면 다시 소환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이 공수처법이 생겼을 때요. 그때 이제 판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기소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공수처를 설립한 근본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사 권한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소는 사실상 검찰에게 독점돼 있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기소조차도 검찰이 적절하게 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대통령을 비롯한 장성급 장교 등 상당 부분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하기에 부적절해 보인다. 사건이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공수처와의 활동도 불가피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더 진행해 넘겨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첩 상황을 짚어봤고요.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개헌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개헌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준비 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하였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네. 관련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헌재가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개헌 직전에 이루어졌던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개헌 선포에 앞서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서 22분에 끝난 회의입니다. 그리고 개헌 해제를 위해서 4일 오전 4시 15분쯤에 열린 회의인데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와서 개헌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개헌 선포 전 국무회의는 이제 통상적인 개회 종료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속기 등 별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제 날림 회의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5분 회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헌재 준비 명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발표가 된 사안이에요. 헌재도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어떤 배경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만큼은 구두 변론 절차를 열게 되는데 일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 하니 그렇군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 이 부분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소추된 상황인 만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명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고령 그리고 절차를 거쳤는지 핵심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이죠. 포고령도 제출하라 그랬죠.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은 가장 단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일단 변론 준비 절차 해본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이야 제출하면 그만인데 국무회의 회의록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국무회의 거예요?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는 단순히 위법 사유가 아닙니다. 계엄 선포 시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할 만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것인데 그 자료 중에 일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로 이미 위헌적인 절차임을 어느 정도는 자인하고 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헌재가 또 밝힌 내용 보면 경호처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류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서류를 계속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계속 송달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도 그대로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히려 피소추기관인 윤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상컨대는 아직까지는 관련된 입증 계획이 정리되지 않아서 관련된 문서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지언정 어느 순간 즉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 서면도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는 속속 제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인단이 수사와 탄핵 심판 병행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 심판 먼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사는 형사 절차이고 탄핵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징계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 사건, 형사 사건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있지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기관이 수사에 나서다 보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관련 인물 여러 인사들이 구속된 상황이라 탄핵 심판보다 형사 절차가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진행되게 되면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가 구두 변론으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여론의 반전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절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수사 절차가 먼저 상당 부분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라 그 절차를 막을 수는 없고 탄핵 심판은 수사 결과를 일부 참작하면서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다소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12월 3일이 아닌 11월에 계엄이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죠. 이 진술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해왔고 단순한 허언 수준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여러 사람들과 구체적인 계획도 공모했다는 정황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은 경고성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경고성이 아니라면 실제로 국헌 문란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입증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내란죄인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을 여러모로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명을 내리는 과정에서 문서로 하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적 증거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이든 물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인물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면 구두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전달받은 사람이 실무자에게 그 지시를 다시 하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메모를 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조주호 조주호 경찰청장이죠. 아직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주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하달받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찢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일부 체포 인사와 관련된 명단을 지시받아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인멸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 만류에 따라 인멸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은 문서들이 사후에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 즉 메모와 같은 일지는 사후에 조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시기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모의했다는 관련 진술의 일부 물적 증거, 관련자들 동선이 확보된다면 뇌란죄 수사에는 상당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백종규 기자, 이 안가에서 만났을 때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가요? 대통령과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이 안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3시간 전입니다. 3시간 전이었죠. 7시 20분, 30분 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누구를 체포해라라고 관련 당시의 화면이 저희가 저 화면이 안가에서 모이는 화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안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차량 행렬 보이시죠?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화면인데요. 윤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이렇게 안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종규 기자, 이 검찰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달 계엄이 선포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수사를 하냐면요. 구상 단계부터 언제부터 이 시작이 됐는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엄 작전이 사전에 공모됐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진술도 내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11월 그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걸 또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뿐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제 올해 3차례 함께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의 암시가 되는 대화가 오갔고 이제 11월 회동에는 이 계엄 단어가 직접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 관계자들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진술들이 맞는 건지 하나로 모아지는 건지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안가 회동에서는 경찰 수뇌부와 계엄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안가 압수수색 시도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추정컨대는 첫째는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니까 둘째는 관련된 수사 진행상 굳이 안가까지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안가에 물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 셋째는 이 안가와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 진술과 이미 확보된 물적 증거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니 굳이 안가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되면 군사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개인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주요 종사자의 진술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만약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다면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안가에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더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안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좀 더 근거 자료를 더 보충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안가의 경우에는요, 사실 삼청동에 있다고만 알려져 있어요. 총리 공간 뒤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보호시설, 군사보호시설이고 비밀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을 이제 기각할 때 이런 사유도 포함됐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안가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안가 회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 화면도 그
12월 3일 한 10시 반이었으니까 한 7시 반 정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7시 반이나 그 전이겠네요.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네. 계엄 다음 날인 4일 밤에도 안가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안가회동에 참석한 인사들이 잇따라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안가에 했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논의단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네, 안가회동이 다음 날에도 있었어요. 4일 밤에 또 있었다는 건데 법무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이상민 전 장관까지 이게 4명이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추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었을 것으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예. 다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예. 이를 두고 국회에서 여러 의혹이 그러니까 제기되고 지금 있죠. 그 의혹 제기 관련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예. 네, 관련 내용은 사실 핸드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예. 그 가능성은 일단 차단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범에 대한 증거 인멸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예. 당장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자신과 관련된 증거 인멸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증거 인멸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혹여나 관련 혐의가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면 단순히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지는 못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향후에라도 법제처장이 이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인데 사건 초반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 이 사정은 양형 가중사유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앞서 녹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안가회동 4인방 이 4사람이 모두 휴대전화 교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을 제외한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휴대전화를 일제히 3명이 교체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박지원 의원은 이제 4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유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요? 예.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전날 집행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승낙 사유서를 오늘 오후 4시 50분쯤에 경호처로부터 입장 전달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경호처가 이 군사상 기밀 또 공무상 등의 이유로 이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아마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는요. 조주호 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하폰 그 통화 내역이 보관된 장소가 경호처다 보니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경찰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경호처가 이미 제출을 거부하는 취지,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는 취지의 해신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다 보니 그 거부 사유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렇지만 나아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군사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거부할 사유가 없는 만큼 향후에 경호처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군사상 기밀, 공무상 이유가 많네요.
군사상 기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 군사상 기밀과 무관한 일부 자료는 어느 정도 이미 제출 형태로 협조해 줄 법도 한데 전면적 내지는 상당 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군사상 비밀과 무관한 특정 자료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 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예. 법원도 이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상당히 상세한 압수 목록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전직 군인,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계엄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 노 전 사령관처럼 민간인 비선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예. 없겠죠. 사실 현역 군인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명령이야 따랐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를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만 예, 예. 위법한 명령은 따를 경우에 정당 행위를 이유로 불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언급했을 때 이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만한 현역 군인이 얼마나 있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역 군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즉 예. 이미 민간인이지만 현역 군인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민간인의 지시라면 그 친분 관계에 비춰보더라도 따를 만한 지위에 있는 민간인이라면 충분히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노상원 전 특수전 사령관이 구속된다면 관련 진술이 이어질 수도 있고 여타 비선과 관련된 군 관련 인사가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햄버거 회동에 함께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요. 다시 긴급 체포가 됐어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낮 12시 넘어서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예. 이 문 사령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 부대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예. 앞서 경찰이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예. 검찰이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면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군사법원 영장에 의해 진행되고 군 검사가 체포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석방된 문 사령관 경찰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된 상황인데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 수사 권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문 사령관을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가 하면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에 나와서 암살조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충분히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지금 정보를 뭐 미국 쪽이든 뭐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저는 뭐 미국 쪽에서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마 이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도청이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을 거의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다 도청이 되리라고 보고 거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HID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대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제 확보한 무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도감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아폰을 쓰게 된다면 뭐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이 도청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김어준 씨를 이제 국회로 불렀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잠정 허구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김어준 씨의 발언은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발언이죠.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예. 사실은 정보사가 동원되었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했다는 취지인데 세부 내용 부족, 즉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군의 소행으로 포장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군은 국내에 잠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인의 군복, 즉 아군 복장을 취하기 마련이다. 북한 군복을 안 입고 올 것이다. 북한 군복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무인기 공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만 무인기는 전 세계에 사용된 무인기 전부 다 자폭 무인기다.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등의 사정을 들어서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잠정 허구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일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죠. 오늘 서울은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부터는 다행히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이어서 동해안에도 점차 눈구름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새벽까지 최고 10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요. 호남 서해안에서는 오늘 밤이면 눈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 없겠는데요. 아침 추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전주와 대구도 영하 5도로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5도, 전주는 6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